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쇼크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분명 약세장인 것 같습니다. 거의 지수 하락이 주간 낙폭은 패닉 수준이라고 할 만한데요. 나스닥은 2%대 하락을 보였고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도 하락했고 주요 증시 모두 약세를 보인 지난주였습니다. 미국의 고용 보고서 결과 과연 실망스럽다고 할까요? 참 해석하기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는 금리 인하 폭이 커질 수 있을 만한 고용 지표에도 증시는 힘을 못 쓰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제 좀 걱정스러운 그런 날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 2,540선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으로 물러난 상황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하고도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경계성 매물들이 많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투자 심리가 더욱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도 매도 공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맞는 대응 전략 인사이트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내 우수 입지를 지정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내 우수 입지를 지정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지역과 또 전략까지 하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혼란스러운 8월 고용 보고서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도 상반된 의견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또 한 번 지지선을 내어주고 마는데요. 시장의 고민 지점 함께 들여다보시죠.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01%, S&P 500은 1.73% 하락했고 나스닥의 하락이 깊습니다. 2.55%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주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S&P 500은 4%대 하락하면서 작년 3월 이후 최악의 한 주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2022년 초 이후 최악의 주간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종목들 보면 대형 기술주 위주로 타격이 컸다는 것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애플은 0.70%, 마이크로소프트도 1.64%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4%대 하락했는데요. 엔비디아를 비롯해 TSMC나 인텔, 퀄컴, 마이크론 등 반도체 업종도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알파벳은 영국 규제기관이 구글의 광고 관행이 경쟁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4%대 하락했고 아마존도 3.6%대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3%대, 테슬라는 중국과 유럽의 FSD 판매 기대로 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 전환한 후 낙폭 키우면서 무려 8%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를 무시하기 어려웠겠죠. 이어서 브로드컴은 기대 매출 부진을 이유로 10% 넘게 하락하는 등 대형 기술주, 또 반도체주들 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그럼 문제의 8월 고용 보고서 살펴보겠습니다. 8월에 실업률이 4.2%로 전월 대비 감소했지만 비농업 고용지수가 14만 2천 명으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8월 비농업 고용지수 보고서를 내면서 동시에 보시는 것처럼 7월 일자리 증가율이 11만 4천 개에서 8만 9천 개로 하향 조정됐고 6월 일자리 증가율도 17만 9천 개에서 11만 8천 개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데이터를 다시 점검해 보니까 생각보다 일자리가 덜 만들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번에 고용 보고서 내용 중에 살짝 걱정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도 줄어들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줄고 반대로 시간제,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동안의 고용 지표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해보면 최근 구인 건수 감소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 하회 흐름, 이번에 비농업 고용지수 감소, 정규직 일자리 감소 흐름과 실업률 4.2% 고정까지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결과들을 놓고 보니까 아마도 미국 기업들은 대선 전까지 새롭게 사람을 해고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뽑지도 않는 이 얼음땡 상태로 버티기로 한 듯 보입니다. 이번 보고서만 나오면 방향성이 좀 보일 줄 알았더니 더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태가 됐지만 만약 경기 침체가 정말로 걱정됐다면 50bp 인하, 즉 B컷 인하 확률이 확 높아져야 할 텐데 또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25bp 이하의 확률이 더 올라간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 바로 국채 금리인데요.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기물 중심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하락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단기 금리차가 거의 0에 수렴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그 자체로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0에 수렴하고 있는 모습 보면 그 방향성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데이터가 시장 하락으로 작용한 데에는 여러 원인 중에 대표적으로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 보였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기보다 경기 침체 불안을 자극할 만한 내용 언급하면서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켰습니다. 국제유가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WTI 배럴당 67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1달러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시장의 심리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번 주는 특히 미국의 주요 물가지수 발표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FOMC 전까지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이기도 하죠. 미 대선 후보자들의 1차 TV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는 등 이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 위주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안방인 미국에서 독점 기업으로 낙인 찍힌 구글에 대한 처벌 결정이 늦어도 내년 8월에는 내려질 전망입니다. 앞서 구글을 독점 기업이라고 판단한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추가 심리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전까지 법무부의 제안을 놓고 심리하는 재판을 몇 차례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처벌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내년 2월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구글이 이에 대응할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 한다며 올해 연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 정부가 구글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강제 분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한편 일각에선 정부가 독점 계약 금지를 요청하는 수준에 보다 덜 가혹한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월가와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인 투자은행 설립을 목표로 버타이진항과 하이퉁증권, 국유증권사 두 곳을 전격 합병합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총 자산 1조 6천억 위안, 우리 돈 300조 원의 초대형 증권사가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중국 지도부가 중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금융공작회의에서 월가와 경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투자은행을 육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요. 이후 중국 당국도 지난 3월 금융부문 통합에 지지하면서 2035년까지 세계적인 투자은행 두세 곳을 보유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선두 타이틀을 굳건히 쥐고 있는 TSMC, 몸집 불리기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미국 공장의 내년 양산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난 4월부터 시범 생산에 들어갔고 수요일은 최근 대만 남부과학단지와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하고요. 올해 안으로 준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양산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각에선 고비용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사측은 해당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선을 그었고요. 2분기 시장 점유율 역시 60%를 넘기며 압도적 1위를 차지해 경쟁사들의 추격 의지를 꺾어놨습니다. 길어지는 수요 둔화에 토요타도 전기차 생산 목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당초 2026년까지 새로운 전기차 모델 10종을 선보이고 연간 15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었는데 지난해 판매량은 10만 대, 올해는 고작 8만 대에 그치면서 목표치를 100만 대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토요타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표 완성차 업체들 역시 전기차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통 내연기관 업체 가운데 최초로 완전하게 전기차로 갈아타겠다고 선언했던 볼보도 이 같은 계획을 철회했고요. 포드와 제너럴모터스 역시 전기차 계획을 대폭 축소하고 내연기관으로 유턴하기로 하면서 일제히 투자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테슬라에 자사 기술력을 제공하는 대신 매출 일부를 배분받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테슬라가 xAI의 AI 모델을 완전 자율주행 FSD에 적용하고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구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지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머스크가 이미 테슬라의 인력과 하드웨어를 xAI로 이동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이해 충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머스크는 해당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 경기 둔화 우려가 재부각되고 반도체주마저 힘을 못 쓰자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테마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어떤 테마주가 주목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혜 효과가 기대되는 소방기자재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기차 화재 대책을 확정 지은 것인데요. 우선 정부는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과 전격 전압, 또 최고 출력 정도지만 정부는 여기에 셀 제조사와 형태와 주요 원료 등으로 공개 의무 항목을 확대했습니다. 또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전기차 무상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충전 시스템 개선은 물론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확인해보면 파라텍이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한컴 라이프케어와 TKG 애강이 모두 15%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그 밖에 유엔젤이 6.71%, HRS가 5.55%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에서 첨단 주행보조 소프트웨어인 FSD를 출시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공식 X 계정을 통해 FSD 로드맵을 공개했는데요. 회사 측은 테슬라 고객 대상으로 유료로 제공되는 FSD 서비스가 유럽과 중국 당국의 규제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FSD는 유럽과 중국에서 이미 출시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자동차가 자동으로 주차하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정지 신호에서 속도를 줄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 로드맵에는 FSD 작동 중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기까지 차량이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거리를 이전보다 6배 늘린 V13 버전의 10월 출시 계획도 담겼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 분야 선도 역할을 하는 테슬라가 FSD 판매 확대 계획을 공개하자 관련주들에도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다만 주말 사이 테슬라가 경기 침체 우려에 상승분을 모두 토해낸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퓨런티어가 23.35% 급등했고요. 라닉스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5%대 상승세에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캠시스가 4.02%, 넥스트칩이 2.58% 올랐습니다. 최근 현대차가 전기차 캐즘에도 소형 전기차 모델 판매 증가로 약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유럽과 중국에서도 보급형 전기차를 새롭게 개발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중국의 준중형 전기차를 서유럽에는 소형 전기차를 출시하기로 결정하고 개발을 완료한 상태로 출시 목표 시기는 2026년이라고 합니다. 또 신차나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차종으로 원가가 높은 현대차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 저렴한 LFP 배터리를 탑재해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린 게 특징입니다. 특히 현대차가 유럽 시장에 특화한 현지형 전기차 모델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유럽은 도로 사정상 소형차 수요가 많고 중국 전기차 침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전략을 통해 입지를 더욱 굳히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일부 상승했는데요. 오스템이 5.2%, 경창산업이 2.11% 올랐고요. 현대모비스가 1.18%, 현대위아가 1.02%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사라진 상황에서 최근 밸류업 관련주를 향한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밸류업 수혜주 찾기에 대한 열기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KRX 증권지수는 8월 한 달 동안 2.53% 상승하면서 전체 주식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편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중소형 증권사 중 처음으로 DB금융투자가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DB금융투자는 자기 자본 이익률 10% 이상을 달성하고 조조 환원율 40%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했는데요. 조조 환원율 40% 이상은 업계 최고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주목받았는데 DB금융투자가 21.4% 급등했고요. FN가이드가 7.76%, 현대차증권이 4.48% 올랐습니다. 또 그 밖에 S트래픽이 4.15%, 신한지주가 1.6%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양 지수 크게 떨어졌습니다. 장 마감 후 나오는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에 기대를 걸었었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죠.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증시가 급락했고 오늘 국내 증시 역시 큰 충격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딱 한 달 전쯤에 역대급 폭락장이 떠오르는 월요일입니다. 그때도 직전 금요일장이 안 좋았고 월요일에 폭락이 나왔었는데요. 2차 블랙먼데이가 예상되는 오늘 강인한 마음가짐으로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장부터 복귀하시죠. 양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가 1.21% 하락해 2,544.28포인트였고 코스닥은 2.58% 급락해 706.59포인트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4거래일 연속 내렸는데요. 주간으로는 각각 4.9%, 8.0% 떨어져서 2022년 이후에 최대 주간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대체로 냉각되는 고용 지표들을 소화한 가운데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지난 저점인 2,400선 그리고 690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니 외국인들도 팔자세를 계속 이어갑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또 2,649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시장에서 발을 뺐고요. 기관이 829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도 1,708억 원 매수 우위였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외국인이 852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고 기관도 45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만 852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는데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를 이길 순 없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선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약했고 바이오 대표주들이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14% 추가 하락해서 68,900원, SK하이닉스는 1.88% 반락하면서 156,400원이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가이던스 실망감에 하락한 영향인데요. 주말 사이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6만 전자, 15만 닉스 지켜질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3.66% 하락하면서 지수 전체 하락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21% 상승, 셀트리온도 1.7% 오르면서 두 종목 모두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신한지주도 1.6% 플러스권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가 모두 약했고 일부 헬스케어 관련 종목만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5.39%, 에코프로가 6.93% 또 떨어지면서 시총 순위가 한 계단씩 밀렸습니다. 그래서 시총 1위에는 알테오젠이 올랐는데요. 알테오젠 역시 2% 가까이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HLB가 2.4%, 삼천당제약이 6.49% 하락하는 등 제약 바이오주 대체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피부 미용기기 클래시스가 3.89% 반등했고 휴젤이 2.11% 상승, 셀트리온 제약도 1.67%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주식시장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은 8원 30전 내린 1327원 6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용 악화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달러화가 추가 약세를 보이자 환율이 지난 금요일에 9거래일 만에 132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이후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B컷 기대가 낮아지면서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였고 환율도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역외 환율은 1338원 선까지 올라선 상황인데요. 오늘 외환시장 크게 오르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무서운 시장입니다. 시장 하락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 폭이 어느 정도일지 굉장히 불안하고 우려스러운데요. 이번 주는 이런 불안감이 한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시장을 흔들 이벤트들이 이어집니다. 일단 11일 밤에 나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주요 변수가 되겠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9월 FOMC 전망이 베이비컷 0.25%포인트 인하에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유럽중앙은행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도 0.25%포인트 단계적인 인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주목할 이벤트는 미국의 대선 TV 토론, 그리고 제약바이오학회와 애플 신제품 출시 등입니다. 현지 시간 10일에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이 열립니다. 여기서 트럼프 후보냐 해리스 후보냐 어느 쪽이 승기를 잡는지에 따라서 수혜주의 향방이 갈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틀간 유럽 당뇨학회가 열리고 금요일부터는 유럽 종합학회가 개최되는데요. 신약들에 대해 나오는 정보들이 최근 주춤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더불어서 10일에는 아이폰 16 신제품 시리즈가 공개되는데요. AI 기능 탑재로 판매 호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의 훈풍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하락 출발할 텐데 모멘텀이 확실한 섹터 위주로 바텀 피싱, 저가 매수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서는 양자 암호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의 뇌 역할을 할 최첨단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PPI와 드림 시큐리티 등 관련주가 강했는데요. 오늘 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오늘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장 초반 분위기 지켜보시다가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추석 앞두고 좀 분위기가 그렇네요. 뭐 블랙 먼데이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럴 때 어떤 전략이 좋을지 참 저희도 난감해지네요. 네, 난감하죠.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야 지금 뭐 굉장히 이렇게 긴장되고 마음에 그 불편함이 있으실 거고, 우리 뭐 방송하는 사람들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정민 앵커랑 저는 오늘 이제 멘트 줄이고 우리 이제 바로 송 대표님한테 모든 짐을 넘기시죠. 입꼬리가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소생 때문에 자꾸 입꼬리가 올라가요.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송 대표님 이렇게 여느 때보다 이렇게 방송 이제 활동이 이제 활발하셨고
그동안에 제가 봐서는 그래도 이 장에서 이렇게 그동안 좀 뭐랄까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송 대표님 우려하셨던 그런 상황이 좀 도래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게 뭘까 제가 잘 전망을 했다라기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시장에서 너무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행복감 네. 쏠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약간은 하나둘씩 현실로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결국 그것이 이제 시장의 변동성, 주가 조정 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어쨌거나 특히 이제 서학개미 분들은 제가 계속 우리 조심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네. 동학개미 입장에서 뭐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뭐 오히려 이제 서서히 우리한테도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 적어도 이제 지금 당장 오늘부터 기회다 뭐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제 지난 10에서 15년간 나홀로 미국 장세 그렇기 때문에 서학개미라는 단어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예. 다 몰려가셨는데 이제는 이제 좀 돌아올 타이밍으로 서서히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주간 단위로 나라별 성적표 좀 체크해 볼까요? 지금 사실 지난주 보니까 코스닥도 엄청 많이 떨어졌고 뭐 맞습니다. 미국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난 한 주를 이제 잘 되짚어 보면 복기를 한번 쫙 해보면 예. 이 복기가 중요합니다. 정확히 이제 우리가 8월 초에 겪었던 한 주간의 고용 지표로부터 깜짝 놀랐던 것이 네. 네. 우리가 이제 9월 초에 8월 달 수치를 보면서 그대로 드러났다. 생각해 보시면 화요일 날 ISM 제조업 PMI가 일단 부진하게 나왔었습니다. 지난달을 떠올리게 하는 예. 일단 네. 첫 단추를 잘못 꽂았죠. 예.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중간에 기억하시게 되면 구인구직. 네. 구인구직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한 명당 일자리가 1.2배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면서 예. 이제 시장도 고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 들면서 ADP 민간 고용이 생각보다 엄청 부진하게 나왔었고요. 예. 그 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베이지북 목요일 날 네. 정성적으로 이제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베이지북이 네. 생각보다 2달 만에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최종 활용 점정은 금요일 날 미국의 이제 노동부 고용 지표. 네. 그래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자리도 예상보다 부진했고 그 다음에 뭐 장기 그런 광의 실업률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는 결국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7월 달 수치를 봤던 우리 8월 달에 그러한 안 좋았던 고용 지표가 일시적일 거야라는 기대를 무너뜨리면서 한 주 내내 전반적으로는 경제 지표들이 시장을 좀 뒤흔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좀 FOMC를 지나가면서 연준의 향후 방향성 전망 이번에 이제 분기 한 번씩 발표되는 경제 전망 요약이 발표되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수치들이 어떤지도 이제 시장에 이제는 아마 관심 있게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은 전 세계가 싱가포르 제하고는 몽땅 다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거는 공조 안 해도 되는데 한미일 네네. 공조가 너무 잘 돼 있었어요. 보시면 맨 우측에 나스닥100, 그다음에 일본, 우리나라, 한미일이 다 모여서 지난 한 주간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한 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런 불필요한 공조는 좀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올라갈 때는 한미일 공조 없었던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굳이 공조를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지난 한 주간은 보시면 특히 기술주 밸류체인 위주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표에서 지금 뭐 빠져 있습니다만 제일 오른쪽에 이제 나스닥 100을 갖다가 배치를 시키셨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 한 주 마이너스 12.2%네요. 더 빠졌습니다. 더 빠졌고 예. 그 와중에 우리 코스피가 마이너스 4.9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비 선방이고 그런데 제일 오른쪽에 추가를 하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 그 바로 왼쪽에는 또 우리 코스닥이네요. 코스닥, 예. 마이너스 7.96 거의 8%네요. 지난 주간 예. 지수 하락폭이.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예. 지수가 안 좋았던 거를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전주는 네덜란드가 자체적으로 중국 경제 네. 제재하겠다. 네. 네. 그리고 지난주는 일본도 동참할 거다. 이런 예. 얘기가 들면서 사실 대표적으로 ASML 말씀드렸던 ASML이 한 주간 제 기억에 한 15% 빠졌고 네.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론 예. 여기도 한 15%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뭐 우리나라 한미 반도체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지난 2주간 특히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미국의 규제가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어깨에 스크럼 짜고 네덜란드, 일본 정부가 나서면서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난 이런 미국 대중국 규제 때문에 오히려 이 풍선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꽉 눌렀더니 오히려 중국 매출 비중이 엄청 높았다가 이것이 갑자기 절벽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사실은 2주간 나타나면서 이러한 기술주, 특히 필리 반도체 주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하게 빠지게 된 경향. 결국은 이것은 시장의 흐름도 있지만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고 이것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실적도 중요하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방향 쪽으로 혹시 절벽, 수주 절벽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서서히 투자자들한테 이게 불안감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 그런 필리 반도체 주수의 하락으로 나타났다.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고용 지표에 대한 과연 그것이 시장을 이렇게까지 빠뜨릴 만한 지표였는지 또 해석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잠깐 그냥 우리 송 대표님의 견해만 듣고 싶었어요. 우리 지금 국내에서는 여러 뭐 주식 관련한 영상이나 이런 데서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금투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송 대표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지금 격가진 것 같아요. 격가지다. 네네. 지금 그거는 일단 뭔가 돈을 번 다음에 하는 얘기잖아요. 예. 돈을 벌어야 뭐 세금을 냈든 말든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격가지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돈을 벌 수 있을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주가가 올라갈 거고 네. 주가가 올라가야 소득이 생겨서 거기에 예. 맞춰서 뭐 금투세를 할 거냐 말 거냐 얘기할 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는 지금 중국이 사실은 이제 이미 많이 꺾였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미국까지 혹시 꺾이게 될까 봐. 그럼 글로벌 G2 글로벌 1, 2 펀치가 이게 KO가 될까 봐 사실은 지금 걱정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중국의 향후 전망, 그다음에 미국의 전망. 이것이 훨씬 더 우리나라 시장에 우리는 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거기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금투세를 갖다가 계속 주장하는 저쪽 정치권에서의 내용 중에 두 가지 논리가 무슨 뭐 조세 정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내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국민과의 어차피 약속이었는데 지켜야 된다 유예했던 거지 다시 하기로 어차피 돼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데 언제 그렇게 국민들하고 약속 칼같이 지켰던 정치권이라고 이렇게 뒤숭숭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국민적 정서가 그거 하다면은 실제 그 효과가 어떻고를 떠나서 이제 그만 좀 간 보는 거 그만하고 이제 좀 이 논란은 좀 잠시 좀 그거 사라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너무 노이즈가 커가지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금투세 논의도 네. 중요하겠지만 네. 일단 내수 진작이나 이런 쪽에 사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냐가 선행돼야 그렇죠. 그다음 갖고 뭐 금투세 얘기를 하는 것이 예. 이 순서가 좀 앞뒤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고용 지표가 부진하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럼 실제로 또 환율 시장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제가 이제 교과서에서나 예. 이제 막 20여 년 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엔화 강세되고 호주 달러 약세되고 또 이 두 가지를 맞잡는 거 스위스 프랑하고 두 가지를 예. 갖고 보고 많이 보거든요. 예. 근데 뭐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전형적으로 지난주에 보면 밑으로 내려오면 그 나라 그러니까 달러 대비 그 나라 환율이 강세고 위로 올라가면 약세입니다. 보시면 일본 엔화가 지난 한 주간 제일 강세를 보였고요. 맨 우측에 보시면 호주 달러가 제일 약세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난 한 주간 본 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환율 시장에 그대로 나타난 거 아니냐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일본 정부나 뭐 우에다 총재가 뭐 금리 계속 인상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양쪽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였다는 걸 놓고 보면 확실히 지난 한 주간 이제 우리가 한 달 사이에 조금 회복했었던 것이 7월 달 숫자가 8월 달 한 달 동안 기우였어. 괜찮을 거야 해결될 거였는데 9월 초로 들어와서 8월 달 숫자 봤더니 이거 전세적으로 이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환율 시장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 고용 보고서 한번 네.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이게 뭐 크게 나쁘고 크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불만이
과연 이걸 갖다 통계치라고 불러도 될 만한가 싶은데 6월달, 7월달 하향 조정하는 거 보니까 아니 애초에 발표했던 것보다 한 30% 이상 막 차이가 나는 수정치를 내는 게 이게 지표입니까 이게? 솔직한 얘기로. 이게 이제 뭐랄까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일단 1차적인 그 원인은 예. 오래된 모델, 낡은 모델,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전수조사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미국에서는 이런 신규 일자리나 이런 거 만드는 거를 대략적으로 분기에 한번 그 기업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모델링을 하고 대략 30% 조사한 다음에 이 30%가 전체를 커버한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뻥튀기 해갖고 전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모델이 최근 들어서 이제 먹히질 않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이게 사람이 한 일은 어차피 이제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필 이맘때 나타났다는 게 문제고. 말씀 잘 주셨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작년 3월부터 올 3월까지를 작년이라고 미국 표현하는데 대략 280만 개의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지난달에 발표했는데 80만 개 우리 없었어 이렇게 갑자기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30% 갑자기 확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최근 3개월, 이거 여전히 최근 3개월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일자리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지난달께 원래는 처음에 기대는 한 16만 개였는데 11만 개 발표됐다가 8만 9천 개까지 줄었고. 그러니까요. 지난달 거는 더 많이 줄었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게 이번 달에도 그럼 14만 개면 뭐 사실은 예상보단 적었지만 16만 개 생각하다 14만 개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다음 달 되면 또 다시 10만 개 하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이제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 첫 번째 됐다. 이게 이제 숫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는 게 문제고요. 큰 방향을 놓고 보면 3개월 이동 평균이 차트해지면 우측 위에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우하향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최악으로 낮아지면서 2020년 코로나 중반 이후에 가장 낮춘 수치가 됐다. 이게 이제 방향성을 놓고 보면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지면 야 이게 이제 확실히 좀 걱정되는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고요. 실업률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4.3에서 4.1로 떨어져서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경제학들이 보는 건 광의의 실업률이라는 겁니다. U6라는 거? 예,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U3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그러한 실직자들을 갖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우측의 광의는 적극적인 실업자 플러스 지금 내가 당장은 정규 일자리 못 찾아서 파타임 잡, 알바하는 분들 그것도 넣고 그다음에 나는 안 되나 봐 그러고 포기한 분들 요걸 다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진짜로 보면 광의의 실업률이 더 의미 있는 거다라 본데 이것은 2021년 바닥 찍고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거의 8%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봤던 지난 1년간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가 좀 엄한 걸 보고 있었던 허상을 보고 있었던 거 아니라는 걱정이 지난 한 주간 투자자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확실히 투자자들의 그러한 눈높이나 보는 각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만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고용시장 자체가 좀 냉각되고 있는 건 맞나 보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소비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먹거리가 줄어드는 거니까 소득이 줄고 그러면 당연히 소비도 줄고 그러면 미국을 우리 계속 좋게 본 거는 소비인데 그렇죠. 소비는 항상 보다가 이게 서서히 꺾이는 게 가다가 이게 급락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나타날까 봐 걱정하는 거고 그것이 어찌 보면 지금 중국의 PMI가 지속적으로 안 좋게 지금 나오는 이유가 이게 다 전 세계에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뭐 다 연결해 보면 뭔가 뭐 하나 좀 딱히 좋은 소식이 없는 한 주였기 때문에 한 주 내내 생각보다 좀 강력하게 그러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한 주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에 투자하기보다는 뭔가 좀 위험자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게 좀 심리적으로 좋잖아요. 채권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도 주셨고 그럼 이러면 사실 국채 수익률도 그래서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모조리 다 떨어졌습니다. 편차만 있을 뿐이지 모조리 떨어졌는데 지난 한 주간 보면은 북미권, 미국의 걱정이 생기다 보니까 미국 빠지는데 캐나다는 더 빠져요. 왜냐하면 미국 바로 붙어갖고 이렇게 표현 그렇지만 캐나다는 미국과 협력해서 거의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돈 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좀 더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 유럽의 넘버 1, 2인 독일과 프랑스의 또 금리 하락이 국제 금리가 이렇게 빠지는 것들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중국이 안 좋다 보니까 유럽이 또 중국의 수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연결돼 있는 것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요국들의 금리가 저렇게 국채 금리가 알아서 내려가는 이런 상황 자체는 향후에 대한 경제 전망이 이제는 시장에서는 적어도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내려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침체성이냐 보험성이냐를 둘 다 떠나서 제가 제일 좋은 거는 여전히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이다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도 확실하게 그래서 TLT 미국의 ETF 중엔 TLT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채권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당분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 즉 국채 가격은 올라간다. 네. 채권 쪽으로는 매수가 돈이 들어온다라고도 볼 수 있고 달러가 또 강세였고 우리 NDFC들 보니까 또 많이 오늘도 10원 이상 환율이 지난 금요일보다 뛸 것 같고 달러 강세 와중에 달러보다 더 센 게 또 소위 말하는 그 안전통화라고 하는 엔하고 스위스 프랑 뭐 이런 식이면은 약간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로 따질 것 같으면 지금은 살짝 리스크를 회피하는 분위기네요. 적어도 대선 전까지는 이 분위기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10월에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까지는 잘 어떻게 넘어왔는데 네. 3분기 실적에서 기술주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규제에 동참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소비나 이런 쪽에서 이미 미국의 달러트리나 그런 그 소위 이제 저가형 소매 업체들은 주가가 좀 계속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업종 내에서도 이미 사실은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는 그 침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것만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질문 주신 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업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업종을 그다음 열어봐 주시면 지금 지난 한 주간 플러스를 낸 게 유일하게 2개 업종입니다. 필수 소비재와 부동산. 대표적으로 이게 필수 소비재는 잘 아시겠지만 침체기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주가에서 선방하는 업종이 필수 소비재잖아요. 네네. 안 쓰고는 안 쓸 수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요. 필수 소비재. 생필품. 생필품.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하루에 3끼 네, 먹어야 네,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다 보셔야 되고 기저귀는 갈아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거고 두 번째로는 확실하게 이러다 보니까 아까 금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금리 하락기에 수요 업종이 그나마 성장했다. 그게 이제 부동산, 유틸리티, 건강관리. 어허. 이쪽이 확실히 그대로다. 그래서 지난 한 주를 묶어보면 침체 우려와 금리 하락 수요 업종이 좋은 거예요. 우측에 보시면 그 확실히 그래서 그것이 대별된 게 침체의 우려가 뭐에 나타나냐면 기술적 빠진 건 이해하는데 에너지 업종이 저렇게 많이 빠졌어요. 결국은 에너지 업종이 저렇게 빠진 거는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리 약화되겠구나. 특히 중국을 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유가도 빠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업종이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난 한 주 업종 지수 수익률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은 침체 우려, 경기 둔화, 적어도 침체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가 세게 오는 것에 대한 방어 전략을 꼭 가져라라는 거 하나하고 금리 하락기에 수혜가 되는 대표적인 아까 채권 당연히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업종에서도 금리 한 학기의 수혜를 보는 업종에 그나마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높여라라는 것을 사실은 이게 지난 한 달 넘게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던 거고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지난 한 주에도 그게 그대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또 하나가 ISM 제조업 PMI 지표액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5개월 연속 50 미만이다 보니까 수축 국면이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제조업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려요. 뭘 봐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둘 다 중요하고요. 둘 다 중요해요. 근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서비스는 그나마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네. 거기는 안타깝게 S&P 500에는 영향을 덜 줘요. 네네. 왜냐하면 S&P 500은 그러니까 미국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의 GDP의 비중을 보면 70%가 말씀 주신 대로 서비스고 나머지 30%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고용도 그렇긴 한데 문제는 S&P 500 기준을 놓고 보면 매출의 절반이
제조업과 관련된 거예요. 네. 물건 만들어 파는 네. 데들이라는 네. 거죠. 나머지 절반이 이제 뒤섞여 있는 거. 그래서 확실히 그러니까 소위 주가 지수는 제조업 PMI가 좀 더 연동성이 좀 크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차트가 지금 였는데 이제 제조업 PMI가 지금 4개월 지금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우하향 좀 수축 국면에 있는데 향후 전망이 조금 더 안 좋아졌다는 게 조금 2개월 앞서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신규 주문을 많이 받거나 재고가 줄어들면 앞으로 더 만들 거다 생각하니까 두 개의 격차가 올라가면 앞으로 결국 종합 PMI가 따라 올라가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달 PMI를 봤더니 신규 주문이 급락을 했습니다. 첫 번째. 거기에 재고도 뭐 썩 그렇게까지 많이 안 줄다 보니까 두 개를 합쳐 보니까 신규 주문에서 재고를 뺀 지표가 지금 검정색 선이 급락을 했어요. 결국은 이게 2개월 이후에도 제조업 PMI는 올라갈 기미가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적어도 지금 이 분위기가 연말까지는 미국의 제조업은 썩 개선 강도를 보여주지 않을 거라서 설사 금리를 인하 FOMC가 한다고 갑자기 경제 상황이 확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차를 두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연말까지는 지금 ISM 제조업 PMI가 되돌아서는 것에 대한 기대를 너무 강하게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신규 주문 빼기 재고의 급락에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또 연준의 고민이 커지겠습니다. 25bp냐 50bp냐.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이걸 또 잡을 경기 둔화를 갖다가 뭐 자기들이 픽스할 수 있다는 그 확신도 잘 없을 테고. 네. 더군다나 지금 화면에 월러 이사 표정이 나옵니다만.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월이나 돼야 금리 내릴 수 있을 걸 했던 사람이 저러니까. 오죽하면 그 샤워실에 바보들이라 하겠습니까만 진짜 그 표현은 정확한 것 같아요. 너무 글쎄 좀 딜레마에 빠졌다는 느낌 연준이. 사실은 지금 조금 이게 지금 그 시기가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데 네.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지금 2달밖에 네. 안 남아서 적어도 미국의 재무부가 뭔가 엄청난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재정이란 거는 어쨌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미국 상하원의 동의를 받아서 쓸 수 있는데 지금 2달간은 거의 그냥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미국에 워낙 이자를 많이 내다 보니까 예. 빌린 돈에 이자를 지금 연간 1.1조 달러를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재정 정책은 지금 연말까지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은 건 오로지 이제 양쪽 날개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인데 통화 정책 하나 가지고 연준이 어찌 보면 본격적인 약간 그런 그 슬로우다운 국면을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염준일선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25bp 3번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일부 분들이 이제 B컷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는 B컷이 시장에 도움이 줄 거냐. 벌써 분위기가 또 약간 역으로 이것을 이제 B컷이면 우리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드디어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번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마다 발표되는 경제 전망 요약. 네. 그거와 시장이 기대하는 그 차이. 지금 적어도 지금 연준의 지금 6월 달까지의 수치와 실제 시장이 기대하고는 괴리가 엄청 크거든요. 네.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빨리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예. 보고 있는 거고 내년 말까지. 계속 인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준이 그 정도까지 안 갈 가능성은 좀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분기 한 번씩 바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네. 놓고 보면 그 격차에 대해서 또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다음 주 말까지도 사실은 이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 것에 대한 고민은 시장에서 여전히 할 거고 이전에는 늘 희망 있게 해석을 했다면 이제는 약간은 걱정 섞인 해석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또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코스피가 1.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2,495포인트로 예상 체결지수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되면은 2,500선 좀 붕괴가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고 코스닥도 3%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68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대형주들 줄줄이 좀 약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삼성전자 2.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67,000원, SK하이닉스도 2.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5만 1,8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도 2.4%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 38만 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는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1.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8,8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9% 약세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5만 5,000원, 셀트리온, KB금융, 신한지주는 지금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5만 200원, 그리고 알테오젠이 5% 가까이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호가 28만 6,000원, HLB가 0.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5,100원이고요. 에코프로 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7만 4,700원. 클래시스가 0.7%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5만 3,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천당제약 5% 넘게 떨어질 걸로 보이네요. 지금 호가는 12만 4,100원. 휴젤 1% 약세 예상되고요. 엔캠 0.6%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16만 4,500원. 리가캠바이오가 2.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8만 1,000원, 셀트리온제약도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8분여가량 남았는데 글쎄요, 이제 오늘 시장 좀 개파락 출발이 예상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지금 이른바 빚을 내서 투자하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거래대금도 급감하고 있다는 점.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예. 아무래도 지금 예상 체결지수 동시효과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개장 초에는 일단 그 신용 쪽에서 일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마진콜 요청에 이렇게 자금을 못 채운 쪽에서는 뭐 강제적으로 청산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 이후에 외국인들 동향이 궁금하네요. 급락 출발은 분명히 피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또 아마 우리 국내 개인들 중에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 또 개장 초 급락이 나오면 또 저가 매수 또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또 아마 또 한 10시 좀 넘어서 이제 중국장 열리고 또 저 점심 먹고 와서 한 1시나 2시 그 무렵 한 2번 정도 한 2-3번 있잖아요, 고비가. 네. 개장 초, 그리고 한 10시 반 무렵, 그리고 오후 한 2시 무렵 이렇게 되는데 장중에도 변동성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장 초 지수보다도 더 자꾸 밀리는 장이 될 것 같으면 그건 정말 걱정스러운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이제 네, 진짜 약세장인 약세장이다라는 거죠. 신호인 거고. 네. 기술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신호들은 안 좋습니다. 일단 조금 예측보다는 좀 대응의 영역이 있겠네요. 그런 이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지금 다시 또 이제 미국 쪽 경기 결국에는 이게 다 모든 게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장단기 금리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예전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나타나면은 그 뒤에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미 역전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다가 최근에 좀 그 간격이 줄어들면서 해소가 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라는 걸 아마 일반 사실 투자자분들은 늘 헷갈리거든요. 어렵죠. 어렵거든요. 이게. 예. 특히 금리는 알기 어려운데 그냥 일부적으로 생각하시면 내가 1년 후에 정기예금과 10년 넣는 거 보면 10년 넣는 거면 예금 금리 더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메리트가 있어 보이죠. 네, 그렇잖아요. 예. 10년 동안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높아야 예.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채권 시장에서 이 금리차가 역전된다는 거는 단기물이 장기물보다 더 높은 상황. 네네.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걸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고 예, 예. 합니다. 이게 뭐냐면 향후 전망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경기에 앞으로 대해서. 경기가 예. 안 좋기 때문에 미래가 점점 더 금리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장기물을 들고 가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채권 시장에서 말하는 거는 상황이 좀 앞으로 안 좋을 거야라는 것이 이제 투영된 결과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역전이 됐다가 보통은 이제 해소가 된다는 거는 이럴 때는 보통 여기에서 이제 원래
단기, 장기 이렇게 높다가 예. 뒤집어져서 단기, 장기로 낮아졌다가 해소는 어떻게 되냐면 단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해소가 그렇죠. 되거든요. 예.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 지금 이제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통상 지난 미국에서의 경험상 지금 차트는 있지만 경험상 보면 이렇게 되면은 침체가 늘 많이 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 주신 대로 있고요. 해소란 표현은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인버스드 뭐 이렇게도 표현을 네.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짙은 파란색이 역계열입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위로 올라가면 역전이고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상화되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통상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빅스가 따라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급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이번에 지난 역대급으로 가장 길었거든요. 네. 아마 제 기억에 한 700일이 넘었었던 걸로 기억나고 폭도 컸어요. 그래서 예. 상당히 컸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것이 이제 좀 회전내서 지금 역전이 해소되고 있는데 통상 이러고 나면 하늘 색선이 따라 올라갈 것만 같은 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점에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미국이 장기간 역대급으로 단기 금리를 확 올려놨었던 거잖아요. 연준의 기준금리라는 게 단기물이니까 사실 이걸 확 올려놨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역전이 되는 상황. 결국은 시차 2, 3년간의 시차를 두고 경기의 냉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빅스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고 해석을 한다면 지금 상황부터는 좀 당분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연준이 여기서 좀 대응을 잘해서 사실은 연착륙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좀 분위기는 점점 고용 지표의 분위기는 생각보다는 좀 약화되는 속도가 좀 빠른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분명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뭐 개장 전에 나쁜 얘기는 다 해버리죠, 뭐. 매도 그냥 먼저 한 맞는 뭐 게 그러시죠. 한 번에 예. 맞고. 그리고 사실 마는데. 미국의 이제 베이지북 아까 말씀드렸는데 2달 만에 엄청 안 좋았다는 네, 게 네. 이게 미국의 12개 지역 연은에서 네. 8번 예. 조사하고 네. FOMC 2주 전에 발표하는 건데 예. 여기서 보니까 기존에 딱 12군데 중에 3군데만 우리 좀 살림 나아지고 있어 얘기하고 있고 그전엔 5군데인데 이번엔 9군데가 우리 너무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감소나 하락에 대한 언급 코멘트가 완전 우상향하고 우리 유지하고 있어야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안 좋고 그다음에 고용 상황도 이들이 따로 조사하는데 예. 한 5개 군데에서도 지금 수축 국면을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고용 상황이 좀 부진해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적어도 이것은 파월은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파월은 아마도 이번에 B컷을 유도하려고 애를 쓸 거다. 문제는 이제 거기에 거부하는 또 연준 보터들이 있을 테니까 예. 그들 간의 싸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마도 저 개인적으로는 B컷보다는 25bp 3번으로 갈 가능성, 거기에 뉘앙스를 얻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은 그게 시장은 오히려 또 이제 실망감, 일부러 채권 시장 이런 데서 좀 나타날 가능성은 좀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B컷 해버리면은 진짜 일본은 금리 올리겠다는 와중에 B컷까지 가버리면은 지금 달러엔 환율은 거의 8월 5일 레벨까지 와버렸는데 다시 네. 여기서 또 엔캐리 청산을 또 자극할 수도 있는 그런 이래저래 이제 살판에서는 뭐 어지간한 것도 다 호재로 둔갑을 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B컷도 그런 우려가 나올 만큼 시장 심리가 많이 위축된 데다가 이거 4.3에서 4.2%로 낮아졌는데 싸움은 어떻게 됐나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지난달에 실업률 나왔을 때 처음으로 최근 3개월 평균치가 최근 1년간에 가장 낮은 것보다 0.5%포인트 넘어서면 싸움의 룰에 이제 적용된다 해서 0.53이 돼가지고 헉 했는데 이번에 해고 나니까 0.57이네요. 더 올라가 버렸네요. 그러니 이래저래 지표 자체는 지금 사실 시황에서 언급하는 경기 둔화 내지는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그 진단이 뭐 거부하기 힘든 진단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NKD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 네. 최근에 변곡점이 네. 제가 이제 차트놈을 따로 안 갖고 왔지만 확실히 지금 시장이 변곡될 때 엔화가 강세로 가면 변곡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최근 한 달 사이에 그렇죠. 그 변곡이 오기 때문에 이런 표현 있지만 NKD 트레이드 청산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그야말로 뉴욕 증시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나스닥100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 이후 최악의 한 주였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이제 하락 출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9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주말에 나온 미국의 고용지표 예상보다 부진하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경계성 매물들 굉장히 많이 출회됐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12%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에 따라 나스닥 2% 넘게 떨어진 상황에서 오늘 국내 증시도 앞서 보셨다시피 호가에서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 붕괴가 예상이 됐고 코스닥도 3% 가까이 좀 하락이 예상이 됐는데요. 출발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지금 1.7% 하락하면서 2,498포인트. 결국에는 이제 2,500선을 좀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1.4% 떨어집니다. 69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6% 하락합니다. 67,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3% 떨어집니다. 15만 1,6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1.5% 떨어집니다. 38만 9천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 내림세로 96만 원. 현대차도 떨어집니다. 22만 6천 원이고요. 기아가 지금 현재 0.8%, 0.9% 내림세입니다. 99,1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6% 하락 55,200원. 셀트리온도 1% 하락 188,800원. KB금융 보합이고요. 신한지주 1.7% 떨어집니다. 56,100원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 떨어집니다. 15만 6천 원, 알테오젠도 2.6% 약세 29만 4,500원. HLB가 1% 이상 올라갑니다. 86,500원. 에코프로 2% 떨어집니다. 76,300원. 클래시스 0.5% 하락 53,1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2% 떨어집니다. 82,500, 지금 129,700원. 엔캠도 1.5% 하락이죠. 16만 3천 원. 리가캠바이오가 1% 하락으로 82,300원이고 휴젤도 떨어집니다. 지금 23만 8,500원. 셀트리온제약도 내림세로 6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sek터 아직까지 잡히지 않네요.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70개입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785개, 보합이 54개고요. 코스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162개, 하락하는 종목이 1,340개고요. 보합이 119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종목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그냥 개별 종목,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3분 향해 갑니다. 수급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64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12억 원, 3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지금 현재 304억 원, 43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29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외국인들 통신주라든지 금융주 지금 빠르게 사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 금액으로 봤을 때 KB금융사고요. SK텔레콤도 외국인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삼성화재, LG전자,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 종목들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외국인 순매수하는 종목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렸고 자,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갑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 체크해보고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 마감 대비로 달러원 환율은 9원 40전 상승한 1,33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또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어떤 거 보시는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 예. 아니요. 예. 그때 우리 8월 2일, 8월 5일 그 무렵 이제 8월 달에 이제 금요일 날, 월요일 날 그 이틀 동안만 한번 보니까 개인이 그때
거래소에서 3조 3천억을 사고 외국인은 2조 3천억을 팔았고 네. 코스닥 시장은 뭐 오히려 뭐 한 4천억 안팎으로 해서 외인이 사고 개인이 팔고 했는데 아니 이제 그때 그래 이제 개인들의 저가 매수 한 3조가 넘는 코스피에서의 3조가 넘는 그게 8월 달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요번에 이제 어떨까가 이제 궁금해 가지고요. 이제 8월 초 같은 그런 한번 재현이 일어나서 이 개인들의 뭐 저가 매수, 의지적인 저가 매수인지 저 밑에 깔아놨다가 매수가 체결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이게 이번에도 반등을 타고 또 단기적으로 또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런지 혼자 그 부분을 잠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체크해봤는데 장중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2,500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어찌됐든 매수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코스닥에서는 지금 순매도로 잡히는 건 아무래도 제가 봐서는 저거는 좀 포지션이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청산되는 것 같아요. 청산 당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안 오도록 연준과 재무부가 잘해야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지표로는 다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거 어디에 장단을 예. 맞춰야 되는지. 이게 사실은 침체라는 어렵네요. 게 그걸 그냥 내비두면 그것도 이런 표현이지만 그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무를 방기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거 일종의 무빙 타겟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침체를 오게 하려고 내비두는 그 소위 연준 관계자나 미국 재무부 관리가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그래서 미국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어쨌거나 왜냐하면 이게 큰 흐름에서는 이제 지난 2년 넘게 엄청난 역대급 고금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이번에는 다를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조금씩은 그 침체 우려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시나리오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측을 하고 가면 그 반대로 틀렸을 때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나리오 대응을 해야 되는 예. 건데 과거에 이제 이게 1960년대 이후에 이제 골드만삭스 자료입니다. 이게 장단기 역전이 해소된 딱 지난주 같은 거죠. 이후에 S&P 500 수익률이 어떻게 됐었냐의 이제 그런 밴드인데 보시면 총 15번의 그러니까 역전 해소 이후에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게 6번 있었고요. 발생했던 게 9번 있습니다. 15번 중에. 결국은 늘 발생했던 횟수가 좀 더 많긴 한데 보통 확실히 침체가 1년 내에 발생을 하면 그러면 항상 주가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은데 침체 없이 잘 지나가면 이번에 보면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도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업률이 과거에 침체 없이 지나갔을 때 보면 큰 흐름에서는 실업률이 계속 내려갈 때였어요. 그때 일시적으로 역전이 해소되고 그다음에 잘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아까 우리가 앞에 봤듯이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가는 와중에 이 해소를 만났기 네. 때문에 이 조합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이제 저도 기대는 코로나 이후로 모든 지표들이 이전과는 그 소위 상관관계가 깨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이나 가게가 상당히 고정 저금리로 자신들의 부채를 꽉 묶어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래서 지금 실제로 신용 스프레드는 급등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묶어보면 이번에도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AI 고점론 나오잖아요. 네.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엔비디아가 12%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앞서 소장님이 언급해 주셨다시피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많이 빠졌죠. 굉장히 많이 예,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예. 12%나 빠지고.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뭐 가치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확실히 큰 흐름은 이제는 가치 성장주가 십몇 년간 그 소위 이 바닥에 뭐 저기는 나야 뭐 이런 식으로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어 이랬다가 이제 주도권을 내주는 쪽으로 가는 것만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이거를 가치주 성장주로 보여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통신, 건강관리 합쳐놓은 것이 이제 일반적인 성장주. 왜냐하면 멀티플이 높잖아요. PER이 높은 회사다. 그래서 평균으로 제가 보니까 지금 한 22배 정도 되고 있고 밑에 금융에너지 소재 합쳐보면 한 16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상 둘이 데칼코마니처럼 서로 맞잡고 있어서 네. 이제는 과거 피크, 시총 내에서 피크 비중을 다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소위 가치주들은 이제 다시 비중을 높일 때가 됐고 성장주들은 이제 비중을 낮출 때가 된 것만은 분명해서 그렇게 놓고 보면 뭐 지난주에도 봤지만 엔비디아와 M7이 S&P 500에서 이익 성장률을 차지하는 기여도가 100%에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다. 뭐 그런 걸 놓고 봐서도 이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성장주 컨셉에서 가치주 컨셉으로 포트폴리오 교체를 좀 계속적으로 다변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마지막으로 뭐 희망 뭐 이렇게 보면 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예. 제가 이제 사실 그걸 봐서 이번에 기다리면 이제 동학개미들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얘기하는 것이 이게 확실히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서로 반대로 맞잡는 경향이 예. 크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보는 거지 않은 게 PB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당 장부가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마나 되느냐. 미국은 4.8배, 거의 5배 가까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1.1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나눠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24%밖에 차지를 못하거든요, 밸류에이션이. 근데 이게 언제적 수준이냐? 2001년도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저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원한 거냐?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2001년과 2008, 9년도와 다시 지금 2024년도 보면은 크게 한 흐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싼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 저평가에 와 있으면 분명 이제 미국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포기를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에 대한 매력도를 서서히 상실하기 시작하면 이젠 빠져나올 텐데 빠져나와서 갈 때가 유럽,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근데 중국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인도나 뭐 다른 나라로 계속 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분명 그 대상이 분명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당분간 미국의 침체 우려나 혹시라도 침체가 발생하면 단기 급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때는 킹달러가 다시 잠깐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만 잘 슬기롭게 넘어가고 나면 분명 우리나라 시장에도 다시 한번 기회가 없을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여기에 힘이 활용점정을 하나만 더 해줬으면 좋겠는 게 진짜 알맹이가 있는 밸류업이 나오면은 외국인들 정말 데려오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말로만 하는 밸류업 지수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딱 봤을 때 아, 한국이 정말로 그 소위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뭔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그것이 어느 정도 외국인들을 설득만 할 수 있다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에 투자하던 돈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나라가 많이 싸져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뭐 주식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왜 저런 게 지금 막 뉴스 속보로 뜨지 싶은 내용들, 뭐 검찰총장의 발언들이 막 자막으로 처리되고 합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도 내일 결국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정치판이 워낙 어수선하니까 여기서 중심을 못 잡아주니까 경제도 금융시장도 이제 흔들흔들 하는데 내일 미국 대선 토론 이거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 보십니까? 뭐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으로 정책이 엄청나게 좀 벌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금 해리스는 지금 법인세 28%를 올린다고 그러고 글쎄, 있고, 예. 트럼프는 갑자기 바꿔서 1% 낮춘다 그러다가 15%로 또 가버렸어요. 더 감세 폭을 더 키운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차별화하려고 엄청 세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 그것만 해도 미국의 28% 가면 미국 투자가 덜 매력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의 이익이 줄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반면에 15% 가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첫 번째 이제 대선 토론가 몇 번 없을 거기 때문에 이번이 상당히 중요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러니까 서로 또 합의하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토론이기 때문에 서로 또 지금 그 정책이 엄청나게 서로 극과 극으로 가고 있어서 분명 시장에 왜냐하면 이거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꼭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팝콘 가격이라고 말하기에는 변동 좀 뭐랄까 긴장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게 저도 이제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걱정입니다. 제발 좀 시진핑 정부가 좀 마음을 바꿔서 그 석학들의 의견을 세계 글로벌 석학들의 의견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물론 이해는 갑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차트가 이게 말한 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통화량 감소폭을 봐서는 지금 하반기에 명목 GDP는 역성장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걱정이 사실 들게 하는 차트거든요. 이게 이제 이걸 해결할 방법은 정말로 좀 공격적인 부양책이 네.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올 기미가 없는데 그 이유를 보면 거기도 뻐꾸기 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식 불황, 대차대표 불황이라고 하죠. 뭐냐면 부채는 늘어나는데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 그게 일본이 199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겪었던 잃어버린 10년, 20년이었잖아요. 중국이 지금 딱 그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사실은 중국 가계는 그렇게 부채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비슷해요. 한 60%. 아니, 그러니까 저기 미국하고 비슷해요. 일본이. 중국하고도 비슷하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의 부채가 지금 중국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중국이 가고 있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동반적인 경기 둔화 자체는 글로벌한테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지 말고 제발 좀 정책 공조를 이제는 저쪽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 지수 예상하신 대로 하락 중입니다. 다만 8월 초에 폭락장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코스피가 1.26% 하락하면서 2,512포인트, 2,500선 지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1% 가까이 내리면서 700선 이탈한 상황입니다. 699.58포인트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1,059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기관도 120억 원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170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557억 원의 순매수 기록하고 있고 기관이 111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개인만 65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가스 유틸리티와 통신 서비스 업종만 소폭 오르고 있고요. 여러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전기 장비,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선방합니다. 글로벌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오는 10월 국내 출시 예정인 가운데 위고비가 비만 치료뿐 아니라 노화까지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블루엠텍이 6.04% 강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22,200원, 샤페론도 4% 넘게 올라갑니다. 3,1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봉 LS가 3.54% 상승하며 17,820원, 인벤티지 랩도 6.1% 상승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14,790원이고요. HLB 제약입니다. 3.81% 강세로 27,250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보안주도 상승합니다. 딥페이크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 지원에 정부가 각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드림 시큐리티는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엮이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7%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가 3,345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신CA도 7% 넘게 상승 중입니다. 7,790원. 엑스게이트가 4.57%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4,80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에 ICTK와 지니어스는 1% 내외의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일부 관련주도 괜찮습니다. 특히 DYD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 개발 소식에 지금 상한가 경신한 상황이고요. 대봉 LS가 3% 가까이 오르고 제닉이 6.06% 상승세입니다. 거래가는 11,320원. 그 밖에 넥스트아이가 1%대, 글로본이 3.72%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 확인하시죠. 예상했던 대로 낙폭이 크긴 한데 그래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많이 축소한 상황입니다. HBM 관련주 내에서는 레이저셀이 2%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5,650원이고요. 미래반도체가 3.5% 하락하고 있습니다. 11,550원. YC는 보합이고요. 예스티가 2.6% 하락합니다. 현재 거래가 14,920원. 워트가 0.75% 내리면서 9,3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조금씩 축소해가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슈가 있는 테마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시장이 2,500과 700선 지지해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확인했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엔비디아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엔VDL, 그리고 엔비디아가 2위에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2주간 20.5% 급락하며 악몽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거래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인데요. 특히 미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강화 소식이 주가를 더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급락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또한 펀더멘털 회복 포인트가 공급망에서 나올 수 있다면서 블랙밀이 차질 없이 생산돼 출하된다는 소식이 나오면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반독점 조사도 실질적으로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했죠. 이에 단기 급등을 노리고 서학개미는 엔VDL엔 매수 우위, 엔비디아엔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4위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내년 1분기 중국과 유럽에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점유율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더 떨어지면서 상반기 중국 매출도 감소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해 신차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에 테슬라가 신차 없이 중국에서 향후 점유율을 올리기는 힘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관련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에르스테그룹이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텔이 AMD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인공지능 제품 관련 수요가 탄탄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또한 심각한 실적 위기인데도 엔비디아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아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인텔이 구조 조정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죠. 그중 파운드리 부문의 분할 또는 매각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실제로 인텔의 파운드리 1.8 나노 공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자체 칩 설계도를 보내 테스트했지만 아직 제조 공정이 대량 생산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이처럼 어두운 전망에 인텔이 향후 다우지수 편입 종목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로드컴입니다. JP모건의 한란서 애널리스트가 브로드컴이 2024 회계연도 전망을 상향 조정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AI 관련 매출 전망치를 기존 11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올릴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AI 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하반기에 확장될 2개의 AI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기존 비중 확대 등급을 재차 강조하고 목표 주가 200달러도 유지했죠. 그러나 지난 5일 실적 발표에서 브로드컴은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를 140억 달러로 전망했는데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지만 시장 예상치인 141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JP모건의 분석대로 AI칩 판매에 대한 연간 전망치를 올렸는데도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달래기엔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멜리우스 리서치의 로버스 핑건 애널리스트는 미국 거대 군수업체인 로키드 마틴에 대해 컨센서스가 과도하게 낮다고 언급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최근 미국 국방부와 억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죠. 핵심 전투기 중 하나인 F-35와 관련한 39억 달러 규모의 계약인데요. 이처럼 F-35의 설치 기반이 2026년 말까지 개선되면서 물량이 향후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F-35 매출이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는 만큼 성장세가 주목되는데요. 이에 로버트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목표 주가는 531달러에서 704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상 뉴욕 증시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집값 안정을 위한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죠. 지난 3일에는 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우수 입지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내 우수 입지는 어디이며 또 인근에 주목할 매물은 있는지 오늘은 또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주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정신없으니까 말이 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88 부동산 대책 지난달 8월 8일 날 나왔던 대책 이게 지금 보니 이제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 알겠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 제한구역 해제까지 해서 신규 토지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네. 그리고 지난주는 또 재건축 재개발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까지 살펴봤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일반적 정책이 한 번 나오면 한 3개월 뒤에 나오는데 네. 88 대책, 93 대책 이러니까 너무 빠르고 저도 이게 출연하다 보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너무 그러시죠. 빠르니까요. 네, 예. 이 공급 물량이 적다 보니까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88 대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대단히 주택 공급을 좀 확대해 보겠다 이런 정책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빌라 같은 게 전세 사기가 많으니까 아예 이런 것들을 공공주택을 좀 매입해서 LH 등이 이렇게 일반 서민들에게 좀 전세 물량을 좀 확보하겠다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 이런 힌트를 줬는데 요 88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지금 요번 93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93 대책을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정비사업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이거를 좀 압축시켜서 좀 빠른 공급, 정비사업이 원활한 추진 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고 또 이제 사업의 불확실한 내용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규제 등의 완화, 그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행정 규제 등이 완화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얘기죠. 정비구역이 지정된다면 정비 기본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그 범주 내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데 아예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통합해서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광시는 자기들 지역 내에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추어서 순차적인 정비구역 지정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묶어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필요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의 활성화가 좀 빨라지지 않느냐 이거고 가장 획기적인 것은 기존에 어떤 소정법에 있었던 내용을 도정법이 끌어들입니다. 이런 얘기죠. 조합이 만들어지면 여기 아파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이 세워져요. 그러면 사업시행계획에 맞추어서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너희들 그 노블령 건축물을 부시고 새로운 집은
짓게 되는 아파트에서 몇 동 몇 호를 주겠다. 이게 관리처분 계획인데 이런 사업 시행 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이번에 나온 제도는 두 개를 통합시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처분 계획이 통합되다 보니까 정비 사업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이런 사업의 신속한 절차 이루는 것, 또 그다음 나오게 되는 얘기가 이 용적률 상향이 나옵니다. 지금 조합에 보면 시공사랑 건축비가 오르면서 많은 갈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이들에게 어떤 이익을 많이 줌으로써 이런 분쟁을 좀 해결해 보겠다. 이거를 돌파구로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세권 같은 데는 용적률의 완화가 기존에 1.2배, 즉 200% 정도 완화가 있었는데 요거를 1.3배로 해서 300% 완화시킵니다. 거기다가 그 나머지 지역들은 1.1배 뭐 이 정도에 대한 완화가 좀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 관련된 거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안 맞아요.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하는데 네. 이 전체적인 동의를 얻다 보면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동의율을 75%를 70%로 좀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힘이 있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한 60%, 70%까지 딱 도달되면 마지막에 5% 넘기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아하, 그런 예. 부분을 완화시켜서 동의율을 충족시켜 주는 거고 또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동별 동의가 각 동당 동별 동의가 2분의 1 동의가 이상 나와야 되는데 요거를 3분의 1로 완화시켜서 동의율을 완화시켜서 어떤 사업의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제가 좀 보는 게 건축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 특례법 제정안 지금 국회에 네. 발의된 상황이고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일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노후된 도시 그런 정비 사업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일기 신도시 인근 지역에도 좀 주목해 볼 만한 매물이 있을까요? 예.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일기 신도시가 200만 호가 수도권에 공급됐습니다. 어디냐면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번 등인데요. 이런 지역이 이제 거의 30년, 40년 내다 보니까 이런 데다 재건축하겠다. 이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얘기고 이게 이제 선도지구가 11월에 이제 지정돼서 진행될 곳이 걸러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초이스가 아니라 핀셋 초이스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이 초이스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점심에 뭘 먹을까? 중식 먹으러 가자. 이런 게 초이스라면 핀셋 초이스는 그러면 중국 식당 어느 식당에 가서 어떤 요리 먹을까? 이런 것까지 정하는 게 필요한데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 때문에 막 그냥 묻지마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당 같은 데가 가장 이제 포인트가 막 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데인데 이 분당 같은 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당 같은 데는 일정 지역은 서울공항이 있다 보니까 비행 안전구역이고 고도 제한이 45m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지금 45m를 채웠기 때문에 노후계획도시의 어떤 선도지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을 좀 생각해보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좀 투자의 방향을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된다면 거의 다 부실 겁니다. 부시면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뭐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근으로 가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임차 주택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될 때 이 타이밍에 인접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을 오히려 좀 내가 투자해 본다면 그들이 나오면서 집값이 오를 때 그 타이밍을 맞춘다면 어느 정도의 좀 시대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거나 그냥 일기 신도시 무조건 투자한다. 선도지구가 되지 않는 데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돈이 묶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지금 이 재건축, 네. 재개발 이게 이제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 뭐 특히 청년들 이렇게 살 집을 이제 좀 싸게 뭐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고 한데 네. 아닌 게 아니라 200만 호 공급된 일기 신도시를 뭐 순차적으로 하긴 하겠습니다만 재건축을 한다고 다 뒤집어요. 예. 예? 예, 예. 아니 하다못해 개포동 같은데 5층짜리 이런 것들 저렇게 쭉쭉 올리는 건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일기 신도시 거기다가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더 뭐 용적률 높일 수도 없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 다 까부쓰고 그 사람들 또 어디선가 살아야 되고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집값 잡힙니까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네요. 예. 어떻게든 공급을 넓혀야 되는 그런 모습은 있는데 네. 이 재건축에 대한 얘기 일기신들이 건드리는 거는 조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글쎄,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재건축 때문에 집을 부시게 될 때 인근으로 쏟아져 나온다면 인근 지역의 도미노 효과의 집값 상승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 재건축에 평생 건 분도 있잖아요. 네. 재건축에 평생을 걸었다고 할 만한 분도 계시잖아요. 강남에 그렇죠. 많이 거기 기다리고. 꼭 살고 안 살고를 떠나가지고 네네, 그렇습니다. 여의도 뭐 할 것 없이 예. 그거 하나 믿고 뿌듯하게 살아왔는데 네. 막상 재건축도 잘 되지도 않고 그렇죠. 내 죽기 전에 이거 그 새로 건축된 집에 살겠나 하는 사람도 제 주변에 많고 네네. 이게 집값 잡는데 실제 그긴 되기나 되는지도 하고 지금 교수님 말씀 맞다나 이게 이렇게 막 한 달 사이에 막 대책이 막 팍팍팍 나올 만한 그런 사안입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요? 지금은 공급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이렇게 간격을 두고 순차적인 사업이 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수도권에는 집값 폭등에 대한 악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점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런 지불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주택의 부족 문제는 사람들이 어떤 거주 형태를 자꾸 외곽으로 몰아내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사람들이 강남은 강북으로 또 강북 사람들은 수도권 외곽으로 또 일 외곽 순환과 이 외곽 순환이 있는 분들은 그 외곽으로 이렇게 거주가 확장되는 약간 고통스러운 그런 일정 기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그 수도권 우수 입지 주택을 공급한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전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아파트는 빵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고픈 사람이 많다면 빵을 만들어 그냥 주면 되는데 아파트는 그렇게 단시간 내에 공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한번 제가 객관적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파트 1000세대 진다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걸로 보이십니까? 1000세대 진다면. 한 3년? 천세대를 짓는다? 예. 1000세대 진다면. 3년?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부분 3년. 네. 예.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10년? 왜 그러냐면 그게 어디서부터가 기준이에요? 그렇죠. 아파트를 내가 딱 진다면 거기다 짓기 시작할 때는 3년이지만 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아, 조성 그런 공급하는 것부터 과정은 하면.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년이 걸리는데 요번에 이 수도권에 대해서 우수 입지 정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정말 수요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급을 넓힐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주는 건 있습니다. 물론 공급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상징적 의미는 있죠. 즉 여기 보면 일단 3기 신도시가 있는데 이런 3기 신도시 중에 인천 계양을 먼저 분양한다. 1000세대 정도 분양한다고 하는데 이 3기 신도시가 대부분 제2외곽 순환도로에 있습니다. 근데 인천 계양은 제1외곽 순환도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좀 빨리 된다. 그러니까 당장 급한 데다 우선 공급을 먼저 하겠다. 즉 부지가 조성돼 있는 데다 공급을 넓혀서 어떤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를 우선 급한 대로 해결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 외에도 뭐 어떤 공공 부분 있죠. 수방사 부지 또는 남현동에 있는 군인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신길 15구역 이런 데 이제 복합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께 이 질문하면서도 또 조심스러워지는 게 네. 수도권 우수 입지라고 하면은 뭐 저희 이 코너나 금요일 코너에서도 참 오랫동안 들었던 얘기가 동작구 수방사 부지, 그렇죠. 무슨 뭐 인천 계양지구, 관악구 남현지구, 네. 영등포구 이거 신길 15구역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래가 괜히 진짜 10년 아파트 한 채를 지어도 1000세대를 지어도 10년 걸린다 하셨는데 이래 갖고 이거 그냥 투기분만 일으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네네. 그럼 이 우수 입지라고 선정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 지금 요번에 지정된 예. 이 네 곳을 보게 되면 특성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5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교통 인프라를 생각합니다. 여기가 어떤 병목 현상이 나거나 이 지역이 공급 물량이 넓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반시설을 쓰는데 이런 기반시설이 오버돼서 교통 정체가 나거나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고려한 것 같아요. 이런 지역 특성을 보면 일단 수요가 많은 지역에다 공급을 신속하게 하는데 대부분 이제 지하철을 물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랑 맞물려 있는데 뭐 영등포역이라든지 신풍역이라든지 아니면 계양 IC 뭐 이런 IC를 물고 있다든지
이런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양호한 지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개발이 되고 이렇게 공급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분양을 받고 들어올 텐데 이런 갑자기 공급을 넓히게 됐을 때 어떤 주변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는 것이 좀 특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3기 신도시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받고 보면 생활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 인프라는 주변에 어떤 대형 마트가 있다든가 아니면 백화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병원입니다.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응급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연로하신 분들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딱 어떤 응급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응급실에 이게 10분 만에 가느냐 30분 만에 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응급실, 병원 이런 종합병원 수준의 어떤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 이런 얘기도 고려해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교육 인프라입니다.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가 없다. 이거 굉장히 힘든 얘기거든요. 물론 고등학교는 요즘 그러네요. 그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예. 멀리까지 애들이 예. 가고 이제 절반 이상이 근처 고등학교 가고 나머지는 어떤 특수한 학교를 가게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주변에 버티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번에 보면 신길 15 도심 복합지구 보게 된다면 이런 데는 도림초, 우신초 양쪽으로 초등학교를 딱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 인프라가 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 우수 입지 선정하는데 어떤 중요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연 인프라입니다. 예? 자연 인프라. 자연. 예전에는 어떤 회색 도시였죠. 그냥 네. 공급만 많이 해놓고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공원들을 해놨는데 이 평촌 1기 신도시도 그렇고요. 분당 신도시도 그렇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LH 등이 택지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친환경 가치는 그대로 살려요. 대표적인 게 의왕시에 있는 포일 숲속마을인데요. 이 숲속마을 이 포일지구 지정된 거 보면 이 가지가 있으면 가지가 벌레 먹은 것처럼 막 갈라져 있어요. 그럼 사이사이는 지정되지 않은데 이런 데가 원래 있던 야산이 있고 이런 야산의 친환경 가치를 살려가지고 네. 숲속마을이라는 표현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다 보면 친환경 가치를 딱 품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일부는 뭐 한강의 조망경을 살린다. 그리고 일부는 남태령국에 우리 지난번 출연 때 얘기했는데 그 사당역과 남태령 그 사이에 만들어진 들은 굉장히 그런 산세도 수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 가치도 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올리기죠. 이게 뭐냐면 주변에 개발 계획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인프라를 갖추기는 좀 힘든데 여기는 주변이 개발 계획이 맞물려 있으니까 그쪽 개발 계획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숟가락만 올려놓는다는 개념으로 그런 기반시설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점을 5가지를 좀 기준으로 해서 우수 입지라는 게 선정된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나 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여기에 들어서는 공공주택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 뭐 거의 로또 청약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네네. 어떤 입지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건지 네네. 그 이점을 좀 알려주세요. 예, 출연해서 일단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드리는 것도 좋은데 네. 어떤 도덕적인 문제도 있어. 너무 이렇게 네네. 투기를 조장하는 그렇죠. 예. 그런 예. 내용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 입지는 강남 3구입니다. 서초, 예. 송파, 강남이죠. 예. 근데 이제 거기까지 딱 되고 나서 방배동이 끝으로 해서 현충사 부지를 해서 그 서쪽으로는 개발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제 현충사가 아니고 흑석동, 현충원? 현충원, 예, 현충원, 현충원, 예. 현충사는 현충원, 예. 아산에 있고. 예, 죄송합니다. 예, 고향이 그쪽이어서 예. 현충원이 있으면 예. 방송사고인가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번. 예. 그 현충원이 있다면 현충원 서쪽으로는 뭐 흑석동이나 이런 노량진 쪽을 보면 굉장히 동네가 많이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해도 이게 잘 진행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뒤쪽으로 산이 있는 데가 경관지구고 경관지구다 보니까 높이 통제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요번에 얘기한 요 수방사 부지, 동작구 수방사 부지 이 부분은 강남의 연장이라고 보입니다. 현충원을
서쪽으로 해서 더 연장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이런 강남이 연장이 된다고 하는 이런 수방사 부지는 일단은 한강에 조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에 조망권이 있다는 거 굉장히 이게 프리미엄이 붙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은 노량진역과 노들역 사이 역사권에 자리하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가 좋습니다. 그러네요. 예. 거기다가 인근에 이제 중앙대 병원이 있으니까 의료시설 인프라도 좋고 또 바로 옆에 5분 거리에 도보 가는 거리에 여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의도는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3도심입니다. 종로, 강남, 여의도. 이 여의도라고 하는 3도심이 있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본다면 여의도는 엄청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개발 계획에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이 동작구 이쪽에서 같이 쓸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용산역이 한강 건너면 바로 있기 때문에 KTX까지 이용까지도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우수 입지 5가지, 보통은 2개 내지 3개를 갖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동작구 수방사 부지는 우수 입지에 대한 5가지 그 내용을 다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4가지 우수 입지 중에서 여기 있는 동작구 수방사 부지가 최고로 치어서 이게 로또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만한 자리 참 없습니다. 서울에. 예, 없습니다. 뭐 강남 제2의 예. 강남이라고 될 수 있는 그런 여의도 변화에 그런 편승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예, 보입니다. 그렇죠. 예. 참. 근데 대단하겠는데 경쟁이. 그럼요. 그러니까 로또라는 말이 나오죠.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겠죠. 예. 그러면 교수님, 그럼 이 우수 지역 인근에 눈여겨볼 만한 매물도 있을까요? 예, 이제 뭐 경매 물건의 네. 어떤 추천도 말씀을 네. 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그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우수 입지라는 얘기는 검증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용을 들어보고 저도 좀 연구를 해보니까 우수 입지는 검증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수 입지가 검증된 이 지역 내부는 분양 외에는 여기가 뭐 투자한다 이런 거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떤 특정 지역에 우수 입지가 됐다면 그 주변은 이미 검증된 지역이다. 아까 우수입지 선별 자체가 주변과 내용을 맞추어서 이 지역이 특별하게 어떤 고밀도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주변과 편승해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주변이 이거를 충분히 호환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보면 낙후 지역에 가서 내가 집을 멋있게 졌다. 네. 그러면 이 집값이 오를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주변에 막 집을 멋있게 짓는데 나도 같이 졌다. 그러면 이건 전체적 밸런스가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9.3 대책에 나온 우수입지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본다면 그 우수입지는 일단 여러 가지로 검증된 지역이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보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요 우수입지 인접 지역에 있는 무슨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데는 좀 여러분이 조금 집중해 볼 만합니다. 주로 이제 인근 지역 보면 뭐 노량진의 재정비 촉진지구 있잖아요. 그다음에 흑석동에 대한 재정비 촉진지구 이런 데들이 이제 우수입지에 대한 여러 가지 후광을 받다 보면 사업성이 좋아지고 또 최종적인 조성된 토지 건물 등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다행스러운 건 시장 코스피 2,510선까지도 잠깐 올라섰었고 2,500선 또 네. 회복이 됐고 코스닥도 700선까지도 회복이 됐네요. 뭐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그리고 연초 이후 등락률을 따져다 보니까 뭐 같이 이렇게 방향성에 있어서는 같이 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좀 일본보다 덜 빠지고 남들보다 좀 선방하는 게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맞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